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4분 11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전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노벨상 수상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계속해서 노벨상 수상자 선정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7일에 이제 생리의학상, 8일 물리학상, 9일 화학상 등의 수상자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저녁에 이제 노벨 평화상 그리고 14일에는 경제학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상자는 우리 돈으로 한 10억 9천만 원 정도의 상금 그리고 노벨상 메달 및 증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언젠가 이걸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분야에서 받고 싶으신가요? 그게 좀 고민입니다. 제가 물리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화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문학상에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니면 저도 평화상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괜찮은데요. 네. 어찌됐건 상금이 이렇게 높은 금액인지 몰랐습니다. 10억 9천만 원 정도. 네. 명예와 어떻게 보면 명예와 그런 이런 금액까지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본 적도 없는 액수의 돈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노벨 문학상의 수상 소식이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은 오스트리아의 페터 한트케 그리고 폴란드의 올가 토카르추크가 받게 됐는데요. 스웨덴 할리머는 지난해 미투 파문 등으로 이 심사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바람에 이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올해 한꺼번에 이제 2년치 수상자를 2명 선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페터 한트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실험적 연극인 관객 모독의 작가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연극은 특정한 줄거리가 없이 4명의 배우들만이 무대에 서서 관객들하고 대화를 막 나누다가 마지막까지 이제 일방적으로 모독을 하는 내용에 이르는 데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반복, 여전히 폭풍 이런 작품들을 썼다고 하고 영화 감독 빔 벤더스와 함께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 각본을 쓴 것으로도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요. 네. 소설, 희곡, 방송극, 시 이런 장르를 넘나드는 파격 그리고 실험 정신 이런 걸 추구한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프란츠 카프카에 비견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런 이제 덕분에 노벨 문학상 이제 그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단골 후보로 계속 거명이 되어 왔는데요. 2004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엘프데 옐리네크가 내가 아니라 페터 한트케가 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이었는데 상을 결정적으로 받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요? 이게 결국은 정치적 논란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페터 한트케는 1990년대 코소보 내전 당시에 이 세르비아에 대한 이 나토의 공습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이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인정 청소라는 악명의 당사자였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연방 대통령을 옹호했고 심지어 2006년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코소보 내전이라는 거는 유고 연방이 해체되던 그 시기에 이슬람교를 믿는 알바니아계 인구가 대다수인 코소보가 이 세르비아에서 독립하려다가 발생한 전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페터 한트케는 여기서 이제 세르비아 편을 이제 들었던 거고요. 그때 밀로셰비치가 알바니아계 인정 청소를 주도했기 때문에 이게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코소보 내전의 피해 당사자들은 이 페터 한트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수상자죠. 폴란드의 올가 토카르추크. 토카르추크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남의 나라 이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대중성과 문학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폴란드의 대표 작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 116명 가운데 15번째로 이름을 올린 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이제 한강으로 유명한 이제 맨 부커상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맨 부커상을 받았고 플라이츠, 그다음에 태고의 시간들, 야곱의 책들,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이런 이제 작품들이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원래는 심리치료사로 일하다가 전업 작가로 이제 전향한 이런 이력을 갖고 있고 또 문화인류학과 철학에도 조예가 깊은 그런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소설에도 영향을 미쳐서 좀 다양한 장르를 차용해서 섬세하고 예리한 시각으로 이제 인물을 표현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토카르추크는 여성의 삶에 관심을 갖고 이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페미니즘 작가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표작인 태고의 시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 공산 정권의 지배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됐던 폴란드의 역사와 그 안에서 또 희생됐던 여성의 목소리를 잘 살려낸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작가도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게 있나요? 이 토카르추크는 이제 오늘 13일에 열리는 폴란드 총선과 관련해서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투표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다. 이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네. 지금 폴란드에 집권하고 있는 법과 정의당의 경우에는 반난민 성향을 보이면서 유럽연합 각국의 난민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재집권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즉 토카르추크의 메시지는 이들에 대한 어떤 반대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토카르추크는 또 평소 채식주의자와 환경보호론자를 또 자처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파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다만 지금 이제 현재 폴란드의 집권 세력은 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상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금에 대해서 뭐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앞서 페터 한트케 사례와 묶어서 보면 이 두 사람의 선정이 좀 정치적으로 좌우 균형을 맞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노벨상도 이렇게 좌우 균형을 맞추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자, 다음은 노벨화학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문학상도 공동수상 2명이었는데 노벨화학상도 3명이 공동수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3명이 공동수상을 했는데 미국의 존 굿이너프 교수, 영국의 스탠리 휘팅엄 교수, 그리고 일본의 요시노 아키라 이렇게 3명이 이제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에 이제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리튬이온 전지는 뭐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항상 쓸 수밖에 없는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네. 노벨위원회는 이 리튬이온 전지가 개발이 돼서 자유로운 사회의 토대가 마련되는 등의 인류의 삶이 좀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스탠리 휘팅엄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리튬 금속 대신에 전해질을 통해서 리튬이온이 전류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 이제 처음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존 굿 이너프라는 사람은 이 산화 코발트 양극재라는 것을 사용해서 4볼트 전력까지 낼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실제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그런 장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시노 아키라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앞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1985년에 최초의 상업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후에도 계속 개발을 계속해서 상용화에 성공한 인물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수상자 중에 미국의 존 굿이너프 이 사람은 뭐 최고령 노벨상 수상자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1922년 독일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지금 만 97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2018년 작년에 만 96세의 나이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아서 애슈킨 박사의 기록을 1년 만에 지금 경신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굿 이너프는 지금 이제 미국 텍사스대 교수인데 원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33년 전인 만 64세이던 때에 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미국으로 옮겼다. 이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굿 이너프는 이 65세에 이제 그만두도록 하는 영국의 정년퇴직 제도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셈이다라면서 한참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퇴직시키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좀 내놓은 바도 있는데요. 네. 결국 이것도 뭐 교수이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본의 수상자 요시노 아키라 이 사람은 또 앞서 말한 분들은 교수 출신인데 이분은 셀러리맨 출신이네요. 그렇습니다. 요시노 아키라는 교토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72년에 지금 이제 세계 1위 리튬이온 전지 업체가 돼 있는 아사히 카세이에 입사를 해서 계속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요. 네. 1982년부터 배터리 관련 연구 업무를 이제 맡았고 그걸 이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죠. 박사학위 자체는 57세이던 2005년에 대해서야 취득을 한 것이고 2017년부터는 메이저 대학의 명예교수직을 또 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마이클 패러데이의 강연집을 접한 뒤부터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됐고 대학 시절에 뭐 고고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실증 과학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체감하는 이런 활동들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꼭 학문적으로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과학에 먼저 관심을 갖고 분야의 회사에 입사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그냥 평범한 과정을 거친 것만으로도 노벨상을 수상을 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셀러리맨 출신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 처음이 아닌데요. 1973년 이 소니의 전신인 도쿄통신공업 연구자였던 에사키 레오나가 물리학상을 또 받은 바 있고요. 네. 2002년에는 시마지 제작소의 기술자였던 다나카 고이치가 화학상을 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물리학상을 받았던 나카무라 슈지의 경우에도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당시에 이제 청색 LED 소자를 개발한 이 사실이 인정돼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몇 가지 사례가 같이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만 이런 사례를 좀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특별한 이유도 있을까요? 이 메이지 유신 당시에 서구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서구 국가로 유학을 갔던 일본 연구자들이 가졌던 학맥이라든지 연구 풍토 이런 게 지금까지 기업과 대학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 점을 하나 들 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일본은 한때 완전 고용에 가까운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기업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집중하는 게 또 가능했다. 이 사실들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일본 중소 중견기업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보장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했고 이게 이제 요시노 아키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보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동시에 드네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이제 끝으로 아무래도 이 노벨상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노벨 평화상. 올해도 누가 받을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언론은 여러 가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스웨덴 출신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죠. 맞습니다. 만일 수상하게 되면은 2014년에 17세였던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최연소 수상 기록을 깨게 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툰베리는 2018년 8월에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면서 학교에 안 가는 결석 시위를 시작해서 전 세계에 관심을 얻게 됐죠. 네. 미국, 캐나다는 물론 태국, 아프가니스탄, 한국 등에도 툰베리와 뜻을 같이 하는 청소년들의 결석 시위가 또 진행된 바가 있는데요. 이 툰베리의 시위에 동참한 사람들은 1년 만에 세계적으로 약 400만 명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인물이 과연 상을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오늘 저녁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력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